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1920년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1910년대가 이제 무단 통치였다면 1920년대는 문화 통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당시 총독이었던 사이토 마코토라고 하는 놈이 이제 문화 뭐 정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문화 통치 시기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보여진 모습은 친일 세력을 육성을 해서 민족을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민족 분열 정책이 이루어졌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됐는지 이 부분을 한번 볼 텐데요. 1910년대 이제 군인 경찰, 헌병 경찰제에서 보통 경찰제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경찰 관서와 경찰의 수가 훨씬 증가한 걸 볼 수 있었죠. 우리 교과서에서 봤었고요. 다음에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이제 허용이 됐는데 그래서 뭐 민족지 당시로서 민족지인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이런 것들이 이제 민족지가 한글 신문을 발행을 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엄격한 검열과 통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제가 좀 자신들에게 별로 안 좋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기사 내용들을 전부 다 삭제해 버렸어요. 자, 그리고 총독이라고 하는 놈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검열이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아예 비어 있는 게 나타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글도 없죠. 이런 게 다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육해군 대장 출신으로 임명한다라고 했는데 문관 출신도 이제 총독으로 임명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제 강점기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임명된 적이 없고 계속 이제 군인 출신의 총독이 이루어졌다, 임명이 되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정치사회 분야는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경제 부분 보겠습니다. 1920년대의 대표적인 이제 수탈 정책이라고 하면 산미 증식 계획을 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미국의 생산을 늘리는, 증식하는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의 실제 모습은 미국을 수탈하는 계획이다, 식량을 수탈하는 계획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일본이 이제 공업화, 도시화 이제 이런 걸 이제 하게 되면서 농지가 부족해져요. 그래서 자국 내의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한반도에서 가져가면 되지, 조선에서 가져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무작정 다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쌀 생산을 좀 늘려서 쌀을 가져가자 이런 게 이제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만 딱 보면 증산량보다 더 많은 쌀을 가져가게 되면서 쌀 생산이 조금 늘어요. 조금 느는데 는 것보다 일본이 수탈해간 양이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내에서 증산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쌀을 소비하는 양은 점점점 더 줄어드는 걸 봤잖아요, 우리. 그걸 보면 일본이 이걸 정말 이제 수탈하기 위한 계획이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 쌀 생산이 조금 늘었는데 오히려 조선의 식량 사정은 더욱 악화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린 쌀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이 쌀이 이제 다 가져가면서 쌀이 부족해지니까 만주로부터 뭐 조나 콩 이런 것들 막 수입해와요. 그래서 막 다시 막 이때부터 조밥 먹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좀 볼 수 있는데 쌀 생산량은 조금씩 이제 늘어난 걸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비약적으로 늘진 않았어요. 그래서 늘긴 늘었는데 문제는 쌀이 일본 유출량은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만큼 한국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줄었다라고 교과서랑 이제 그래프는 조금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 전 세계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사회주의 사상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을 통해서 전래가 됐고, 청년 지식인층 중심으로 조선 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확산이 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일 운동 세력이 조금 분화가 돼요. 그러니까 계열이 조금 다른데, 기존의 민족주의 계열하고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들이 이제 독립운동 세력들이 좀 생겨나게 됩니다. 추구하는 게 조금 달라요. 이건 나중에 우리 한국사 들어가면 좀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대사 들어가면 요때 이제 사회주의 계열은 우리 그 세계사 할 때 코민테른, 뭐 인터내셔널 이런 거 생각날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 공산당 조직 있죠. 걔들이 이제 식민지 국가들에게 독립운동을 지원하겠다라는 걸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약속을 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식민지에만 놓여 있던 많은 나라들이 뭐 이런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세력들이 좀 많이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는 원래 뭐 평등 이런 걸 내세우잖아요. 그래서 하층민들이 이제 이런 사회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운동을 많이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노동, 뭐 농민, 그리고 뭐 청년, 여성, 형평은 이 백정들이에요. 백정들이 신분이 분명히 이제 사라졌잖아요. 신분제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 대우를 받았거든요. 그런 걸 이제 좀 극복하기 위한 운동이었다. 이거 우리 교과서에서나 우리 다루지 않았습니다. 수업 때는 그냥 이런 거구나 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쟁의를 좀 보면 대표적인 노동쟁의는 이제 암태도의 소작쟁이, 암태도의 소작쟁이 요거 있었고, 뭐 일반적인 소작료가 한 50% 정도였다면 암태도에서는 한 70%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율의 소작료랑 이제 시달리다가 결국은 쟁의를 해서 성공한 사례를 볼 수 있었고, 또 대표적인 이제 노동쟁의를 본다면 원산노동자 총파업입니다. 이건 한 석유회사 일본인 감독관이 조선인을 구타한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노조들이 다 연대를 해서 연대 파업을 하면서 이제 총파업으로 이어졌다. 그런 걸 좀 볼 수 있고요. 뭐 결국 실패는 하긴 했지만 굉장히 큰 규모, 최대 규모의 이제 노동쟁이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노동 농민 운동이 일어났구나라는 게 아니고, 요거는 뭐 당연하게 이제 생존권 투쟁으로 처음엔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운동이었어요. 처음에는 우리도 살게 해달라, 너무 열악한 조건에 시달렸잖아요. 뭐 소작권도 그렇고 노동 조건도 아마 굉장히 열악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항일 운동으로 번져가게 더 확대되게 되는데, 그 바탕에는 사실 뭐 친일난다. 일본인 이제 지주들이나 일본인 이제 기업가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그들이 이제 민족 차별적인 이런 대우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생존권 투쟁이었지만 이게 결국은 항일운동으로 발전이 되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시 조선인과 일본인의 임금이 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 노동시간도 조선인이 굉장히 힘든 노동시간에 시달려야만 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이제 실력 양성 운동 한번 볼게요. 이제 또 여러 이제 단체들과 여러 운동들이 있었는데, 일단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고, 여기서 이제 일제의 식민지 노예교육, 그러니까 고등교육을 시켜주지 않잖아요. 고등교육을 굉장히 극히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불만으로 이제 우리가 직접 대학을 만들자라고 해서 전국적인 모금 운동을 하게 되죠. 이게 뭐 1천만이 이런 식 해서 모아서 1,000,000원 모금 운동을 해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했는데 결국 일제히 방해로 실패를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일본이 만들어준 것이 경성제국대학이고요.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조선인을 일부 이제 입학을 허용한다면서 좀 그런 식으로 좀 눈속임을 또 하죠. 그리고 조선물산 장려회라고 하는 게 설립이 되면서 평양에서 이제 조만식이라는 사람이 이제 시작을 했던 게 물산 장려 운동인데요.
요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지만 뭐 크게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요게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기존에 이제 1910년대 회사령이 이제 허가제로 이루어졌잖아요. 종독의 허가를 받아야만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였는데 그게 이제 20년대가 되면 좀 완화가 돼서 허가에서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걸로 바뀌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일본에서 일본 측의 요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허가제라고 하는 게 자기들도 좀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막 세우려면 좀 편하게 세우려면 그냥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는 게 자기들도 더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인 기업들이 진출이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신고제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허가제보다는 우리도 이제 좀 기업을 좀 세울 수 있는 이런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국산품을 좀 애용하자, 조선의 물건을 좀 애용하자 이런 게 이제 물산 장려 운동인데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농촌 계몽 운동, 실력 양성 운동은 말 그대로 이제 계몽 운동이랑 같은 이제 계열이잖아요. 실력을 키우자 이런 건데 실력을 정말 키우고 많은 사람들이 깨우쳐야 되는 대상은 바로 이제 농촌이기도 했죠. 농촌이 당시에 이제 잘 배우지도 못했고 문맹률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언론기관들이 중심이 돼서 뭐 문자 보급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분화로드 운동이라고 이제 농촌을 계몽하는 운동들을 하게 됩니다. 분화로드라고 하는 뜻은 러시아어로 민중 속으로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민중 속으로 뛰어들어서 이런 민중들을 다 계몽하자 이런 운동이 이제 분화로드 운동이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우리 교과서에 전 나오지 않지만 물산 장려 운동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 그림이에요. 요 사파인데 요거는 자스가리 우거뜸 망가리우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읽어야 되죠. 오른편부터 읽어야 돼서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라고 하는 이제 광고예요. 그래서 광고인데 요렇게 이제 우리 물건을 쓰자라고 하는 물산 장려 운동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산 장려의 취지에서 보면 우리 조선 사람의 물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사쓰고 조선 사람은 단결하여 그 쓰는 물건을 스스로 제약하여 공급하기를 목적하노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운동들 민족 운동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1926년에는 60만세 운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 중심이 된 것이 바로 학생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1920년대 가장 큰 최대 규모의 운동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학생들이 중심이 됐고 아무래도 일반적인 이제 민족 대표 이런 사람들은 감시는 너무 심했고 성인들은 감시가 좀 심한데 그나마 좀 학생들이 이제 운동하는데 조금 나은 조건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감시가 덜했고 학교라고 하는 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독서회라고 하는 비밀결사 이런 조직들을 만들어서 책 읽는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독립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맹휴학 이런 것들을 막 저항을 했는데 그러다가 1926년 6월 10일에 순종의 장례일입니다. 이때 이제 계획을 해서 60만세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연합을 했고 만세 시위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전에 발각이 돼서 주모자들이 체포가 됐고 학생들이 시위 전개를 했지만 뭐 실제로 성공하기까지는 못해요. 하지만 국내 항일 운동에 그동안 좀 많이 수그러 들었었는데 그런 운동에 좀 활력을 부여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요. 요게 이제 신간의 창립에 좀 영향을 주게 되면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그들 중에서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 연합을 해서 신간의 창립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자치운동이라고 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이광수가 얘기했던 자치론이랑 같은 얘기인데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 일본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조선의 내정에 대한 자치권을 회복하자, 독립을 사실상 포기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제가 이를 좀 부추겨서 민족 분열을 깨했던 그런 운동인데 요거에 반대하는 이제 민족주의 세력과 이제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세력이죠. 사회주의 세력 연합을 해서 신간회를 결성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신간회는 전국에
각지에 이제 지회를 두고 있었고 각종 순회 강연회를 하면서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